안녕하세요, JL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 10%를 뺀 것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정말 부가가치세에 대한 우선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과 상관이 없이 공급하는 자가 과세 사업을 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과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느냐, 명세되느냐, 면세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면서 또한 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매입한 과세 매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 해서 이거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게 되면 그거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가장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매입세액이 면세되는 매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고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공급받았을 때 발생되는 중개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 발생된 매입세액이 있었다던가 그러면 그거는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공급 자체가 과세사업이 아닌 면세사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알아둬야 할 거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네가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비용이라고 하면 원가가 될 거고요. 아니면 또 환관비가 있을 거고요. 영업에 비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모든 비용들을 봤을 때 이 과세 사업과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은 비용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신고서 자체를 만들 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매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왜 이게 필요한지 보면 의제 매입세액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는 매입세액을 의제한다, 간주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매입에 대해서는 세액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매입을 삼으로써 매입을 산다는 거는 뭔가를 샀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증빙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이제 매입을 산 게 있다라고 하면 시속 80km 구간입니다. 그 과세 사업을 이제 본인은 과세 사업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 과세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그 면세 매입분 중에 제조업하고 음식업종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라고 하는 거는 그 이 부가지세뿐만 아니라 다른 뭐 법인세에서도 뭐 원천세에서도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의제라는 말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로 간주한다, 뭐로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세액은 아니지만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것들인데, 매입세액 의제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간주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 자체가 아예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세 계산서인데요. 이 면세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공급하는 자는 면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겠죠. 또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다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할 때 뭔가 이슈가 있지만, 현재는 그 공급받는 자, 현재 다른 과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 면세 사업에 대해, 그 면세 매입에 대해서 이 면세를 가공을 했을 때 과세 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 같은데, 근데 제조업도 그냥 제조업이 아니라 면세를 가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식료품을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중에 뭐 대표적인 게 뭐 그 축산,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나 이런 것들 그 가공을 해서 그 뭐 돼지나 소, 뭐 닭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 자체는 면세 사업이거든요. 축산농가죠. 축산농가들은 면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면세 사업자들한테 매입한 이런 1차 가공이 되지 않은 것들을 매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과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그게 이제 제조업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식업종 많이 있으실 거니까, 음식업종도 첨가물 시장 가서 상추를 사온다던가 배추를 사온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농산물 자체가 면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우리가 점심에 먹는, 뭐 저녁에 먹는 밥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면세를 사서 가공을 해서 과세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업종에 대해서도 의제 매입세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그 한도가 있어요. 매입 계산서를 엄청 많이 받아와도 그 한도에 딱 잘리면 거기까지만 의제 매입세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 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우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은 게 65%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단 얘기는 매출이 1억이 발생을 했어요. 65%라고 하면 매입 계산서를 6,5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매출이 1억인데 매입세 의제 매입으로 계산서를 6,500만 원까지 가져온다라는 것은 내가 1억을 팔아가지고 6,500만 원 농산물만 사서 한 게 6,5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임대료는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뭐 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인건비, 임대료 요거까지 반영이 되면 이 사업장은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든 법인세든 어쨌든 그 이익이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부수적인 비용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의제 매입을 계산서를 많이 가져오면 부가가치세는 적게 내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의제 매입을 한 것이 맞느냐라고 볼 수 있고, 그걸 나중에 이제 소명을 하지 못하면 매출 누락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매출 누락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이게 자료 오픈이 되지만 순수 현금 매출을 받은 거는 오픈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조사를 할 때는 통장을 다 열어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실제 매입된 계산서가 실제 계산서가 맞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증빙을 다 가져와 달라. 그래서 뭐든지 통장 거래만 인정을 하지 현금을 주고받고 했다라는 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한 회사의 결산을 위해서는 정말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이면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매출이 누락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매입이 세금계산서 외에 신용카드 매입을 했는데 그게 누락이 됐다라고 하면 그걸 굳이 경정청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금은 경력이 낮으면 그에 맞는 업종을 줘요. 근데 연차가 쌓이게 되면 그 연차에 맞는 업종을 주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왜냐면 한 1, 2년 하다 보면 매번 똑같은 업종만 하면 그게 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이 정도 하는데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새로운 업체를 받았을 때 그때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멘붕이 조금 살짝 옵니다. 내가 지금 좀 잘못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경력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어려워해요. 이제 물론 법인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다 쉬운 건 없지만 부가가치세를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신입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계속 1년에 4번씩 하는 거고 보통 4번씩 하니까 법인세나 종부세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신입 때는 부가가치세가 참 쉬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력이 지날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업종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이제 좀 고난이도로 되는 거죠. 그때 그냥 우리가 신고서만 작성을 하면 이렇게 찾아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클라이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상담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세무대리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부가가치세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어. 왜냐면 부가가치세 책만 하더라도 조문은 정말 읽기 어렵고요. 부가가치세 실무책도 법인세 책만큼 두껍습니다. 이 정도 두께 돼요. 이 정도. 그래서 부가가치세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은 세목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단한 개념 이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또 하는 이유는 앞으로 에듀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오프라인 강의에서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연습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운전하면서 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스터디와 관련된 그러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드캐스트에서 그 찍을 때 대부분 제가 스터디 할 때도 외워서 외운 건 아니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하죠. 스튜디오에서 찍을 때보다는. 그런데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좀 더 조리 있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목소리의 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스터디 관련해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